시청률 0%대, 광고 매출 60% 폭락, 억대 연봉 받으며 일 안 하는 직원들까지. 한때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던 지상파 방송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능의 신이라 불리던 나영석 PD마저 시청률 0.7%를 기록했고, 젊은 배우들은 지상파 드라마 출연을 기피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나가겠다고 줄을 서는데 지상파는 출연 자체가 커리어의 흠집이 된다며 피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방송국이 스스로 무덤을 판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청률 50%가 기본이었고 60%를 넘나드는 프로그램도 수두룩했거든요. 무한도전 이야기를 모르면 점심시간 대화에 낄 수도 없었고, 1박 2일에서 소개된 여행지는 다음 주면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방송국 PD 한마디에 연예인의 운명이 갈렸고, 광고 한 편 싣겠다고 대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청률 3%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칭송을 받고 10%는 신의 영역으로 추앙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준 자체가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드라마 상황은 더 심각한데, 한때 드라마 공화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지상파 미니 시리즈 평균 시청률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0%대와 1% 드라마가 속출하면서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작품이 누구도 보지 않는 유령 콘텐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청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이상입니다. 습관적으로 주말 드라마와 일일 드라마를 틀어놓는 고령층을 제외하면 젊은 세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2030 세대한테 어제 드라마 봤냐고 물어보면 무슨 드라마요라는 답이 돌아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방송국은 미래가 없는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잔인합니다. 2015년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숫자가 8천억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매출이 절반도 안 남은 거죠.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KBS와 SBS는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MBC는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불황형 흑자에 불과합니다. 제작비를 깎고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포기한 결과일 뿐이거든요. 과거에는 방송국이 완전한 갑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광고 한 편 싣기 위해 줄을 섰고, 광고 영업 담당자들은 접대를 받으며 여유롭게 계약서를 검토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방송국 영업 담당자들이 대기업 로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광고비 깎아줄 테니 한 번만 넣어달라고 사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광고주들은 냉혹합니다. 효과 없는 곳에 돈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지상파를 떠나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넷플릭스로 이동했습니다. 클릭이 일어나고 구매가 발생하며 데이터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 말입니다. 돈줄이 마르니까 제작비는 줄고 인재는 떠나고 콘텐츠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든 거죠. 광고주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단순히 시청률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방송국을 신뢰하지 않게 됐거든요. 편파 보도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논조가 180도 바뀌고 어제의 영웅은 오늘의 악당이 되며, 같은 사건도 누가 집권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포장됩니다. 팩트체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단독 보도를 터뜨린 후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슬쩍 정정 보도를 내보내는 무책임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도 문제입니다. 예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조차 입맛에 맞는 인터뷰 부분만 골라내고 불리한 내용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시민의 발언이 왜곡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조각나며 진실은 편집실 바닥에 버려지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방송국을 언론이 아닌 선전도구로 봅니다.
특정 정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이익 집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 댓글창을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망해라, 사회적 공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날선 분노와 조롱이 넘쳐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방송국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틀면 너희는 봐라는 식의 계몽적 자세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시청자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비판을 무시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80년대 마인드가 2025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은 거죠. KBS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갔거든요. 전기 요금에 2,500원을 슬쩍 끼워 넣어서 매년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TV를 보든 안 보든,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전기를 쓰는 모든 가구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탈에 가까웠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나 공영방송의 책무 이행에 쓰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신료는 직원들의 고액 연봉 잔치로 소진됐습니다. KBS 직원 중 46.4%가 억대 연봉자이며 보직도 없이 일 안 하는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허덕이는데 KBS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한가롭게 출퇴근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KBS의 해명이었습니다. 무보직 고액 연봉자가 논란이 되자 2,000명이 아니라 100명 수준이라고 정정했어요. 숫자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100명이든 2,000명이든 일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결국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가 터졌고 40년간 강제로 걷어가던 돈줄이 끊기게 됐습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해에 방송국들은 역대급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유튜브에서 한국 방송 클립이 인기를 끌자 위기감을 느낀 방송국들이 일제히 자사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삭제하기로 담합한 거죠. 무한도전 짤, 개그 콘서트 명장면, 인기 드라마 하이라이트까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방송국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아쉬우면 우리 홈페이지 와서 돈 내고 보겠지. 공급자 중심의 오만하고 멍청한 전략이었어요. 자신들이 여전히 콘텐츠의 제왕이고 시청자들이 어떻게든 돌아올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 내고 보는 대신 방송 시청 자체를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빈자리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먹방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는 방송국이 아닌 1인 미디어에 열광했습니다. 방송국이 빗장을 걸어 잠근 사이 유튜브 생태계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해버린 거죠. 뒤늦게 방송국들이 영상을 다시 풀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젊은 세대를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TV 문법을 잊어버렸고 숏폼과 유튜브 편집본에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느린 전개, 긴 광고, 정해진 편성 시간에 맞춰봐야 하는 방송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최악의 경영 판단 사례로 기록할 겁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방송국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내고 누가 TV를 봐. 공짜로도 안 보는 판인데. 그들은 넷플릭스를 우습게 봤고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오판이었죠. 넷플릭스의 전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낼게, 간섭은 안 해. 이 한 문장이 한국 창작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어땠을까요? PPL을 강요하고 심의 규정으로 표현을 제한하며 꼰대 문화로 작가와 PD를 쥐어짰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충분한 제작비를 지원하며 글로벌 시장까지 열어줬어요. 인재 대탈출이 시작된 거죠.
유능한 PD들은 규제 많고 돈 적은 방송국을 떠나 넷플릭스로 향했고, 실력 있는 작가들도 글로벌 스타를 꿈꾸는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간부 눈치를 보며 검열당하고 광고주 비위를 맞추느라 스토리를 망쳐야 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오직 작품 완성도만 생각하면 됐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더 글로리가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창작자들이 만든 대작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영광과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식했어요. 역설입니다. 한국 방송국이 키운 인재들이 넷플릭스에서 꽃을 피우고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 성공을 거두는데, 정작 방송국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너무 느려요. 아이디어가 나와도 결제 라인만 5단계를 거쳐야 하고, 회의를 거듭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오늘 아이디어를 내서 내일 영상을 올리는 동안 방송국은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무겁고 관료적인 조직 문화가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콘텐츠는 재탕, 삼탕의 연속이에요. 비싼 연예인을 모아놓고 관찰 예능을 만들고 트로트 예능을 우려먹으며 어디서 본 듯한 기획만 반복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위험하고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채널의 예능이 똑같아 보이고, 시청자들은 식상함에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뒤늦게 유튜브를 흉내 내보지만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웹 예능을 제작하는데 방송국스러운 문법을 버리지 못해요. 오프닝 멘트, 자막 스타일, 편집 리듬까지 모든 게 구태의연합니다. 젊은 세대는 단번에 알아채요. 이거 방송국 거네 하고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가성비에서도 완패했습니다. 수천만 원 출연료를 주며 만든 TV 예능보다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하는 유튜브 숏폼이 더 재미있는 시대가 된 거죠. 전문가들의 진단은 냉혹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게 중론이에요.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광고는 더 줄어들며 인재는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파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급장을 떼고 편집 없이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을 포장마차에 앉혀놓고 술 마시며 토론하게 하는 식으로 기존 틀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제안도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을 아예 포기하고 공영방송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재난방송, 스포츠 중계, 교육 콘텐츠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제작사로의 전환이에요. 플랫폼 욕심을 버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납품하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사로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희망은 품격입니다.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압도적인 품질과 신뢰도로 승부하는 길이죠. 당장의 시청률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품격 있는 저널리즘을 선택하는 것만이 방송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2025년 오늘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방송국 간부들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을 겁니다. 시청률 그래프는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광고 매출 보고서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으며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하겠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라고 묻겠지만 정작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시청자가 아니라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방송국의 몰락은 누군가의 음모도 불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초한 결과입니다. 거짓말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만함으로 시청자를 밀어냈으며 게으름으로 혁신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떠난 시청자를 다시 불러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거며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싸워 이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방송국이 사라져도 콘텐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창작자들은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울 것이고 시청자들은 더 나은 플랫폼을 찾아갈 겁니다. 결국 죽는 것은 방송국이라는 낡은 시스템뿐 한국 콘텐츠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레알 경제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 이야기들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구조로 풀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당연했던 현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